여러분에게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요새 날씨가 초여름이지만 저녁에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행복하시죠?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사연을 듣고 조금 더 행복하시고 재미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라디오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막상 제가 보내려고 하니 어색하기도 하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네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막장 드라마에 한창 빠져 있을 때 설마 저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봤었는데요. 제게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게 진짜 어떤 건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거 아세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사실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설마, 에이, 아니겠지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어요. 제가 겪은 일에는 추호의 거짓도 없었는데 말이죠.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 일만 떠올리면 아직도 분해요. 다시 일상을 되찾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분하게 여겨주세요. 고구마 같은 순간도 있지만 결말은 사이다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진학하지 않는 대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한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격리였지만 재무팀에서 함께 일하는 정직원들의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관련된 심부름이었지만 나중에는 편의점에서 스타킹까지 심부름 시키더라고요. 같은 여자니까 잘 알지 않냐면서 본인이 이따가 미팅 나가야 하는데 스타킹 올이 풀렸다면서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과장님, 이런 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라고 했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아니 은진씨, 내가 뭐 어려운 심부름 시켰어? 기껏해야 점심 먹고 회사 들어오는 길에 스타킹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래서 내가 대졸 출신 뽑자고 했는데 고졸 출신이라 아직 사회생활을 못 해봐서 그런가 봐? 어리네 어려. 저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장은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왜 울고 난리야? 라고 소리치곤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나머지 팀원들도 눈치를 보며 슬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날 점심때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무실에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저희 팀 파티션을 향해 기웃거리더라고요. 울고 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있고 싶어 그를 얼른 보내고 돌아와야겠다 싶어서 눈물을 서둘러 닦고 사무실 밖을 나가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하니 그는 송 대리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고 하셔서 외근 나왔다가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A운송에 다니는 장 과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찾아봐 드릴게요. 하고선 대리님 자리에 오니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가 봐요. 하면서 건네주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혹시 우셨어요? 눈가가 빨간데. 주제 넘은 것 같지만 혹시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습니다. 계약직에 격리다 보니 거래처 사람들과는 통화만 해봤지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기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담감을 느껴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말투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서 정말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선뜻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죠. 그게 저와 제 그 남자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장과장으로 불리는 그는 그날 점심을 사주면서 저의 자존감을 많이 북돋아 주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한 건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이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도 주책 없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 입사해서 고졸 출신 계약직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른 직원들의 심부름까지 해야 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싫었죠. 그런데 그는 본인도 지방대를 나와서 회사에서 차별이 심했지만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리님이 가끔 팀에 일을 잘하는 어린 친구가 있어 본인의 업무가 수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저인 것 같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의 그런 따뜻한 한마디 덕분에 속상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죠. 그 뒤로 그와 종종 만나면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향이나 학벌, 집안 사정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저처럼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누나와 살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느라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더군요. 처음 만날 때 했던 말처럼 회사에 입사했을 때 계약직으로서 차별이 심해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다 보니 어느새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과장을 달 수 있었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듣는데 고등학교만 나와서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렇게 멸시받고 정규직에게 처벌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는 회사에 다니면서 매주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자기 개발도 시간을 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는 20대 초반과 30대 중반으로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났지만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 같기도 하고 계속 만나면서 기대고 싶다는 마음도 더 커졌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저와 만나달라고요. 그는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본인보다 제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 나이 많은 아저씨가 언감생심 탐내면 주변에서 욕을 먹을 거라고요. 그런 그에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인데 주변에서 욕먹는 게 뭐가 두렵냐고 하면서 만날 때마다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새 제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에게 그러면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자신은 단지 연애만 하는 상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너무나 지치기도 했고 또 그처럼 버티면서 정규직 사원들이랑 경쟁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서 그에게 계속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그의 그 말이 곧 연애하다가 결혼하자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그가 동호회 임원이라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는 꼭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 만나야 했지만요. 그래도 크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평일에 만날 때면 항상 회사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고 데이트가 끝나면 안전하게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만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은 물론이었고 제가 데이트 비용을 내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면서 못 내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그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친구들을 만날 때면 제가 늘어놓는 그 남자 자랑에 친구들이 저보고 마치 신데렐라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그와 매 순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제게 첫 남자던 그와 저는 가끔 평일에 연차를 써서 국내 여행을 다녔어요. 내심 여름 휴가를 길게 잡아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 과장 직급부터는 승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랫동안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지만 이렇게 연차를 활용해 종종 국내 여행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어느새 그의 말이 제게는 마치 법처럼 들렸던 것 같네요. 그렇게 2, 3년을 만났을 때부터 그가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콕 집어서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모두 좋아해줬던 그가 점점 저를 규정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죠. 자기는 그 옷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느 날 그가 제 자취방에 놀러 왔다가 같이 잤던 날, 다음날 친구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결혼식에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을 수 있으니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가라며 이야기하는데 제가 표정이 굳자 농담이라며 웃었습니다. 설마 나를 못 믿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 싶어서 오빠, 무슨 그런 농담을 해? 하면서 저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의심이 약간씩 생겨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석연치 않은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에게 진실을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다는 게 맞죠. 그는 항상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교묘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떠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던 터라 혹시라도 이 그마저 제 곁을 떠나는 게 아닐까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끔 저를 의심하며 단속하려고 하거나 일찍 잔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놀러 간 것을 들켰을 때도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그들이 접근하는 게 싫어서 단속하려 했다는 핑계도 참아주었고 잠이 오지 않는데 친구들이 나오라고 통사정해서 간신히 나가서 술 한잔만 했다는 말 같지 않은 변명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는 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도 줄어들었습니다. 평일에만 만날 수 있던 그 남자는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으로 만나는 간격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그럴수록 저를 어리게만 보는 그 남자 때문에 어느 순간 저도 다 괜찮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점점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니 되도록 제 시간을 본인에게 맞춰달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늘 한결같이 제 자취방이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이전처럼 데이트를 나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는 말로 일관했죠. 자취방에서만 있으면서 같이 자는 일 외에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바보같이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같이 먹을 식사를 늘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와 애당초 끊어내야 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자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만난 지 8년이 되었고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막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40대 초반이 되었죠. 그는 그동안 저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얼굴을 가꿔서 그런지 전혀 그 나이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여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오곤 했어요. 그는 회사 사람인데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며 제 앞에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조급해졌습니다. 제 20대를 모두 바쳐서 만난 그였고 첫 그였는데 혹시라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명 처음에 연애만 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신과 진지하게 만나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했던 그였기에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면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나 이제 30인데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하고 싶어. 자취방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은진아,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직 오빠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어머니도 있고 또 누나도 저렇게 집에 있는데 일단 좀만 더 기다려줘. 라고 말이죠. 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저와 사귀던 도중에 다른 그와 결혼하지는 않고 애만 낳아서 살다가 헤어지고 그의 집에서 어머니랑 그와 함께 사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왔는데도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저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도 이제 곧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있으니 열심히 벌면 분명 그의 가족까지 부양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대단한 결혼식을 바란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결혼 생활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당하니 섭섭했습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그는 은진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우리 집은 잘 해결할게.
누나도 조카가 학교만 들어가면 일할 수 있다고 하니 몇 달 안 남았어. 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알겠다면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말만 믿고 해가 바뀌길 기다려 결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는 또 말을 바꾸더군요. 누나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결혼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혼하기가 사정상 힘들고 부담스러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답일까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만났던 날 제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의 따뜻했던 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가 참 든든해서 언제까지나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버지처럼 저를 떠나갈 일은 평생 없을 그니깐 가족을 부양하는 것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키워주신 친어머니는 다른 분을 만나 재혼하신 상태여서 우리 집은 보살펴야 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장을 가느라 3주 만에 만나게 된 어느 금요일 저녁에 저는 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에서 조촐하게 차려진 밥상 위로 그냥 반지만 건넸어요. 사귀는 동안 그가 잃어버릴 것 같다는 이유로 커플링을 미루다 보니 그 흔한 반지도 손가락에 끼지 못했는데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면 반지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보통은 남자가 준비하는 거라고 주위에서 모두 말했지만 그의 프로포즈를 기다렸다가는 이렇게 세월만 흘러 30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먼저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네는 반지를 보며 눈이 커지더라고요. 은진아, 나는 정말 생각 못했는데 우리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 결혼하면 우리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너 정말 괜찮겠어? 라고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나 정말 오빠네 가족분들께 잘할 자신 있고 우리 같이 살면서 함께 모으면 가족들 생활비는 걱정 없을 거야. 아이 낳을 것만 좀 미루고 열심히 돈을 모으자 하면서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제가 복덩어리라고 이렇게까지 힘든데 거절하기 미안하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한 이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프로포즈 소식을 알릴 겸 함께 점심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간 그가 저를 간섭하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부럽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그가 사귀기 초반에 보여줬던 헌신적인 태도와 행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던 터라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고 출신이다 보니 모두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해서 대부분 결혼한 상태라 제가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마지막 순번으로 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물으면서 파스타를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풍겨오는 냄새가 역겨운 듯한 느낌이 들고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욱 하면서 파스타를 먹으려고 들었던 포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이 놀라면서 혹시 너 그거 아니야? 딱 봐도 그건데? 너 생리 안 한 지 얼마나 되었어? 하면서 돌아가면서 정신없이 질문 공세를 했습니다. 속이 하도 메스꺼려서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임신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리가 워낙 불규칙하다 보니 임신 가능성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피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해서도 그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임신만큼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생명이 찾아왔다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확실한 건 병원에 가야 알겠지만 친구들의 질문 공세 속에서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갑작스레 찾아온 아기가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도 했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터라 남편과 아기가 있는 저만의 가정을 마침내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들렀고 거기서 임신 8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해도 임신은 늦게 하자고 다짐했었지만 막상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분명 그도 늦은 나이인지라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에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오빠,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어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를 보내놓고 나서 저는 당연히 그가 기뻐하며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정 때문에 결혼해도 임신을 미루자고 했지만 생명이 찾아왔는데 쉽게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문자가 오길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아직 문자를 보지 못한 거겠지, 바쁜 거겠지 생각하면서 혹시 저 몰래 깜짝 파티를 준비해놓진 않았을까 기대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집에 그는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문자 한 통도 오지 않는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회사에는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쓴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틀까지만 연달아 쓸 수 있어 다음 날에는 회사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회사를 계속해서 빠질 수 없어 출근했습니다. 일에 치여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임신 소식 때문에 그가 연락을 끊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바쁘거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걱정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서둘러 휴대폰으로 예전에 반찬을 보내느라 알게 되었던 그의 주소를 찾아봤습니다.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귀는 내내 어머니와 누나랑 같이 살고 있어 여자친구를 데려가기 곤란하다는 그의 핑계를 믿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이왕 간 김에 임신 사실도 알리고 결혼 허락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전까지는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집 앞을 찾아갔다가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가 어떤 할머니와 자신을 쏙 빼닮은 남자, 여자아이와 함께 집을 들어가고 있더군요. 아마도 할머니와 아이들이 집 앞에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에게 조카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고만 했지 그 아이도 있다는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 모두 그의 얼굴과 쏙 빼닮은 데다가 그가 제게 보여주지 않았던 살가운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니 단순히 삼촌과 조카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주변을 벗어나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도 받지를 않더군요. 도저히 제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전에 그가 사귀는 동안 알려줬던 자전거 동호회가 생각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사귀는 내내 저도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취미생활만큼은 혼자 즐기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하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동호회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만 혹시 몰라 따로 적어두었죠. 그렇게 인터넷에서 동호회 이름을 검색하며 그가 매주 참석하는 자전거 동호회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카페의 대문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활짝 웃으며 사진 속에 있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연락이 올까 싶어서 카페의 주인장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최근까지 만나던 사이인데 애들 때문에 당분간 전화를 할 수 없다고 하고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며 연락할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답장이 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으며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휴대폰에서 쪽지가 온 소리가 들리더군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답장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현재 씨랑 오랫동안 만난 분이라고 하셨을까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어 동호회는 더 이상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릴까 고민되었지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 아내도 계시고 이혼도 안 하셨어요. 동호회에서도 그 사실을 속인 채 회원분들과 소문이 나서
하여튼 잘 알아보세요라고 말이죠. 제가 믿었던 그가, 그것도 8년이나 만났던 그가 아이가 있고 부인이 있다니, 그것도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있는 와중에 동호회에서 소문이 났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자를 읽자마자 머리 끝까지 혈압이 오르는 것 같더니 눈앞이 캄캄해졌고 힘을 쓸 수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만 것이죠. 나중에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신고하셔서 저는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었고, 거기서 저는 충격에 의한 유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안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잃다니 제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부짖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저 제 침대를 둘러싸고 안타깝다는 표정만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8주 동안 품고 있었던 아가를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초음파 사진만 만지작거리면서 침대 밖을 나오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는 병가를 신청했지만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넘게 몸담았던 회사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나오면 회사에서도 계속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미혼이기 때문에 차마 유산해서 회사에 일주일 넘게 못 나가겠다고 말할 수가 없더군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러면 사직서를 써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팀장과의 전화를 끊고 누워서 방 천장을 바라보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이대로 그에게 속아 아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엄마라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동안 꺼놨던 휴대폰을 켜고 그에게 아이가 잘못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 연락마저도 답장이 오지 않으면 지난번 그와 그의 가족을 목격한 주소로 찾아가려 했지만 이윽고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자에는 그래 만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작은 카페로 약속 장소를 정하곤 그를 향한 증오에 휩싸인 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는 참 낯짝도 두껍지 제게 혼자서 아이를 보내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냐면서 갑작스럽게 아기가 생겼다고 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했는데 제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팠다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참 뻔뻔하고 저를 기만하는 행동이었지만 그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의 가족을 받고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너의 그 지난 과거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쏙 뺀 채 스트레스로 아기를 잃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아가에게 미안하니 다시는 결혼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겠다며 제발 이 힘든 시기에 제 곁에만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심을 제가 말해서 기쁜지 가증스럽게도 미소를 숨기지 않고 제게 은진아, 오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그러자고 하면 그럴게 라고 말하며 저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순간 송충이가 몸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복수를 위해선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매 순간 같이 있는 건 제게 너무나 큰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에게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자리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모든 요구를 유산 때문에 힘들다는 말로 피하면서 그 남자 몰래 사람을 시켜 사진을 찍거나 대화하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녹음할 때면 더욱 그에게 살갑게 이야기해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게 했죠. 그러고는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은 퇴직금 일부를 사용해서 심부름센터에서 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호회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부인도 있었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처음 만나던 당시에는 심지어 부인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죠.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지만 그러면 제 아이의 복수를 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심부름센터로부터 받은 그의 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 8년 동안 만난 여자인데 최근에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절대 그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여자는 제가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서 나오긴 했지만 그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사진과 대화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와 저는 연인 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고 당신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도 제가 유부남을 만난 꽃뱀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당신이 먼저 꼬리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제 증거예요. 하면서 저는 동호회로부터 받은 쪽지와 남자와 만나던 시절 써내려갔던 일기장을 보여주었고 그제야 그 여자는 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혼인 줄 알고 만난 남자와 결혼까지 꿈꿨던 저의 과거는 제가 피해자임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거든요. 그 여자에게 저는 당신한테는 같은 여자로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게다가 저는 그 때문에 아이를 잃었고요. 그 동호회에서 바람기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실 생각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복수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생각하는 듯 앉아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하시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음날 그에게 급히 논의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이혼했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내 앞으로 유산을 남겨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이 20억 정도라 실감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흥분한 듯 그런 거라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은진아 너 집으로 갈게. 라고 하고는 먼저 보자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그는 익숙한 듯 문을 열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20억이라니 세상에 하는 그에게 저는 사실을 꾸며 이야기했어요. 이혼한 아버지와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뿐인 자식이었던 제게 20억이라는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액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고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유산에 바로 눈독을 들이더군요. 오빠가 그럼 맡아서 관리해줄까? 근데 오빠, 우리 가족이 아니면 공동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는 그에게 은근슬쩍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머니와 누나와 상의해서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올리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혼인신고를 바라고 결혼하고자 할 때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던 그인데 20억에 눈이 멀어서 냉큼 그 이야기를 먼저 하다니요. 배신감에 몸이 떨렸지만 오빠 그러면 우리 진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기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남자의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주식 때문에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곧 들이닥칠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피해 있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죠. 같이 호적에 올라와 있으면 피해가 갈 테니 위장 이혼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 계획대로 완전히 속은 듯 행동하면서 그에게 빚쟁이들이 남은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최대한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자신도 이 남자와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의 진실을 덕분에 알게 되어 생각지도 못하게 위자료도 넉넉히 받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얼른 복수를 끝내놓고 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빨리 이혼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재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유산으로 빌딩을 사려 한다고 하면서 같이 임장까지 다녔죠. 분명 평소였으면 제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나요? 남자는 저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개월의 숙려 기간 동안 그 남자는 제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웨딩 박람회나 상담을 함께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거의 끝날 때쯤
제게 자기야, 아무래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혼인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척을 했습니다. 이미 그의 아내에게, 아니 전 부인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 저는 최대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괜찮다고 하며 혼인신고만 먼저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그의 전 부인에게 전날 들은 대로 시간에 맞춰 가정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혼자서 법원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놀라더군요. 아니 은진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는 입을 황급히 막으며 뒤따라 나오던 자신의 전 부인인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상했듯이 그 남자를 지나쳐 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하는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져요.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뒤에서 넋을 잃고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눈빛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가고 나자 저는 그 남자 앞에 서며 당신 이제 끝난 거야 하면서 웃었죠. 이제야 이해가 가는지 갑자기 달아오른 얼굴로 제게 삿대질하며 너 거짓말한 거야? 네가 나를 속인 거야? 어? 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너 때문에 나는 아이도 잃고 직장도 잃었는데 너도 하나쯤은 잃어야지 하면서 남자의 손가락을 있는 힘껏 손으로 잡아 구부렸습니다. 아! 그 남자는 갑작스러운 봉변에 놀랐습니다. 그러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주저앉아 자기 손을 살피는 그를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진짜 주식으로 날린 빚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평소와 달리 제 있지도 않은 유산을 그리 탐냈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전부인을 찾아가 이혼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며 무효라 주장했지만 그 여자는 제가 줬던 외도 증거물을 보여주며 어차피 법정에 가도 지게 되어 있다고 위자료를 더 내기 싫으면 이대로 그냥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아내가 사라지자 고소한다고 날뛰던 사람은 온데간데도 없이 저를 찾아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으니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정말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제게도 다시 일상이 찾아왔고 지금은 이런 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으면서 저를 이해해주는 한 남자와 조심스럽게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다시 직장도 구했고 저는 가끔 배신감과 상처 때문에 속상하고 쓰라린 것 말고는 이제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으니 더 행복한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난 사람도 결국 답을 찾아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좌절과 고통을 맛보신 분이라면, 게다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태이시라면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제가 해낸 것처럼 여러분도 틀림없이 다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